KBS 뉴스월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월드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도 올 한 해 다사다난했습니다. 오늘은 2021년 KBS 뉴스월드의 마지막 방송인 만큼 송년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세계는 어떤 사건과 인물들 때문에 웃고 울었는지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포브스나 타임즈 등 언론 매체에서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죠. KBS 뉴스월드도 그 대열에 동참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어떤 인물과 사건을 선정했을지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매주 일요일 아침 아주 유쾌한 목소리로 국제뉴스를 알차고 재미있게 전해주시는 전주현 외신캐스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창 코너로 국제사회에 대한 식견을 넓혀주시는 중앙일보 최인택 기자님 시간 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나와주신 두 분 또 오늘 못 나와주신 이현우 기자님 그리고 네. 우리 다른 조윤주 캐스터 이렇게 다 모셔서 이렇게 한 번에 방송하는 게 꿈이었는데 네. 오늘 작게나마 이렇게 꿈을 이뤘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1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굵직한 사건들을 뽑아서 월별로 정리해봤습니다.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억 함께 돌이켜보시죠. (1월 20일)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포하며 미국이 국제사회 주도권 회복에 주력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2월 1일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문민정부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9월에 미얀마 반군부 임시정부 국민통합정부는 군부에 맞서서 국민저항 전쟁 개시를 선포해 사실상 내전이 시작됐습니다. 3월 11일은 WHO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코로나19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첫 공식 보고된 지 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팬데믹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4월 9일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남편인 필립 공이 100세 생일을 2달 앞두고 별세했습니다. 왕실장으로 치러진 필립 공의 장례식에는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 약 30명의 직계 가족만이 참석했습니다. 5월 23일 동유럽 벨라루스에서 자국의 야권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아일랜드 항공사의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키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로 이어졌고 11월 벨라루스 폴란드 국경지대에서 중동 난민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는 사건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6월 13일 이스라엘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사임하면서 12년이 넘는 장기 집권 시대가 마감되었습니다. 7월 23일부터 17일간 일본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1년 연기됐던 2020 도쿄올림픽이 치러졌습니다. 8월 15일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카불에 입성했고 그 후 15일 만에 미군과 민간인의 철수가 완료되면서 아프간에서 탈레반이 20년 만에 재집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9.11 테러로 시작된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간의 20년 전쟁도 종결됐습니다. 9월 15일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은 중국의 세력 확장 등 21세기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외교안보 3자 협의체 오커스를 출범시켰습니다. 10월 4일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가 일본의 100대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은 1년여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11월 11일 중국이 공산당 창당 100년 역사상 세 번째 역사 결의를 채택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마오쩌둥 반열에 올랐고 그의 장기 집권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12월 8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6년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유럽 부채 위기, 난민 사태, 코로나 팬데믹 등 엄습한 시련에 성공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저와 친하다는 이유로 녹음해주신 박노원 아나운서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시작으로 3월 11일에는 이제 팬데믹 선언 1주년이 됐었고요. 또 도쿄올림픽도 일론 미뤄졌었는데 치러졌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서 월별 이슈 정리를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올해 2월 1일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구금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미얀마 사태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전주현 캐스터님, 이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배경 또 좀 알려주시고요. 벌써 발생 후에 11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동안 어떤 일이 좀 벌어졌는지 주요 사건들 짚어볼까요? 먼저 작년 11월에 미얀마에서 총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상하원 선출 의석의 83% 그리고 전체 의석의 62%를 차지하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이제 군부도 정당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군부 정당은 지난번 총선 때보다 의석수가 더 줄었어요. 그래서 미얀마 헌법에 의회 전체 의석의 25%를 군부가 지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지만 결국 총선 결과 의회에서 군부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총선이 벌어졌을 때 미얀마에 소수민족들이 많은데 소수민족들이 사는 지역의 상당수에서 치안이 불안하다라는 이유로 투표수가 열리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갑자기 개표를 하던 도중에 집계가 취소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가 이건 부정선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권자 명부 중에 1,000만 명이나 조작된 의심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 부정선거를 이유로 2월 1일에 쿠데타를 일으켰는데요. 이날은 그 11월 총선에서 치러진 그 의회가 새롭게 마련되는 새로운 국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이런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는 쿠데타를 일으킨 표면적인 이유고요. 실제로 좀 잘 들여다보면 군부가 그동안 문민정부랑 권력을 좀 나눠 갖고 있었는데 이걸 결국 되찾기 위한 그런 시도가 아니었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쿠데타 이후에 수치 고문은 물론이고 집권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 소속 인사들이 대거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위가 벌어졌는데 군부가 무력 진압을 했죠. 그래서 미얀마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정치범 지원협회에 따르면 12월 8일 기준으로 쿠데타 이후에 1,318명이 군경의 폭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만여 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지금 시민 게릴라 군들이 미얀마 전역에서 결성이 돼서 경찰서나 군대 관공서 등을 공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그 시민들이 파업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노동자를 이제 탄압하기도 했고 군경이 그리고 생활고가 빚어집니다. 여기 이제 파업을 그렇죠. 하면요. 그래서 네네. 파업 동력은 시작할 때보다는 좀 많이 약해진 그런 상황인데 군부가 2022년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했는데 이 시점을 올해 8월에 2023년 8월로 또다시 미뤘고요. 미나웅 흘라잉 사령관이 스스로 과도정부 총리에 올랐습니다. 지금 한 300일 정도가 지났어요. 쿠데타 발생 이후에. 그래도 양곤이나 만달레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거의 매일 독재 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예고 없이 거리에 나타나서 짧게 시위를 벌이다가 사라지는 플래시몹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총선이 있었고 네. 그때 수치 고문이 이끄는 쪽이 대승을 했는데 네네. 군부가 이제 문민정부가 나눠 가졌던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2월에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렇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계속 저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 기자님, 이제 군부가 아웅산 수치 고문을 이제 체포 구금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 많은 인기와 정치적으로 조금 재개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아웅산 수치 고문 미얀마 국민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가요? 한마디로 미얀마라는 국가와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단순한 이제 정치인을 넘고 그리고 1991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마는 평화상 수상자라는 것을 넘어서 미얀마 국민에게는 어떤 그 미얀마 역사와 함께하는 그런 이제 인물로 통합니다. 첫째, 그 아웅산 수치 그 고문의 부친인 아웅산 장군이 영국으로부터 이제 그 미얀마가 독립하고 건국하는데 가장 앞장선 인물입니다.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이 이제 그 미얀마와 인도까지 이제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 쳐들어왔을 때 그쪽에 훈련을 받아서 영국에 이제 저항을 했던 청년 그룹의 이제 어떤 지도자였고요. 그리고 나중에 일본이 물러나고 나서 영국과 독립협상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한 암살을 당해서
1947년 그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그래서 아웅산은 미얀마의 독립과 상징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 어떤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이름이 되고요. 그 이듬해 이제 미얀마가 들어서면서 그 아웅산 장군의 동료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 통치를 해왔고, 심지어 지금 군부 지도자들도 아웅산 동료들의 그 뭐 부하들, 뭐 후배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얀마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인물이고, 특히 1988년 8월 8일에 8888 민중 항쟁이라는 게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그 군부에 대해서 수많은 그 승려들, 시민들, 대학생들이 나와서 맞서 싸우면서 수천 명이 이제 그 희생이 됐는데, 이를 계기로 그때 이제 뭐 비욘드 랑군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그렇죠. 그 미얀마인들의 군부에 대한 저항이 전 세계에 알려졌거든요. 그 당시 이제 지도자로 이제 뽑혀가지고 지금까지 그 민주주의 민족 동맹을 이끌었고, 그리고 2016년부터 그 외무부 장관, 국가고문 이런 걸 맡으면서 대외적으로 그 미얀마의 얼굴이 된 인물입니다. 그렇게 비중이 크고 국민들에게는 그 한마디로 그 군부에 대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 인물로 이제 그 평가를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상징, 그리고 민생의 상징, 미얀마라는 국가의 정체성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일본의 도움을 받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부친 아웅산 부친을 이제 아빠로 둔 인물로서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노벨 평화상도 이제 수상을 하셨고 미얀마 역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정캐스터님, 지금 구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시민 선동, 코로나19 방역 위반 등의 혐의로 이제 기소된 상태잖아요. 군부로부터. 네. 근데 지난 7일에 이제 군부 정권의 재판부가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나요? 그러니까 1심에서 수치 고문에게 징역 4년이 일단 선고가 됐어요. 선동죄,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죄, 그러니까 각각 2년형이어서 총 4년형이 선고가 됐는데, 그날 밤에 미얀마 군정이 이 4년 형량을 2년으로 감형을 했습니다. 근데 수치 고문이 항소를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 두 가지에만 기소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부패, 공무상 비밀 엄수법 위반, 이렇게 해서 지금 적용된 12개의 혐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00년 이상의 형량도 뭐 형식적으로는 선고가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수치 고문은 당연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치 고문에 대해서 이렇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건 아무래도 국민적인 인기가 높으니까 앞으로 정치적 제기를 좀 불가능하게 하려는 군부의 의도가 담겼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일에 허가받지 않은 무전기, 신호 교란기를 소지한 혐의로 법원이 각각 3년과 1년의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판사가 딱히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 재판을 27일로 연기한 상황입니다. 지금 가택 연금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어디에 구금돼 있는지가 알려져 있지 않죠. 근데 군부는 수치 고문이 수도 내피도 모처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복역을 할 것이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어디 뭐 감옥으로 옮겨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정확하게 지금 밝혀지지는 않고 있죠. 네. 이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에게 늘 일어나는 뉴스런이, 저는 그때 당시 이렇게 생각했던 걸 굉장히 반성을 했거든요. 좀 무관심했지 않았나. 너무 그냥 항상 미얀마는 저렇게 복잡하고 저러니까 이렇게 했던 제 자신을 스스로 좀 반성을 했는데,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최 기자님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지 않느냐가 궁금하거든요. 이 자체가 이제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 외국이 어떤 외교적 압박, 경제적 압박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개입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내정이라는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미얀마는 오래전부터 폐쇄 국가입니다. 경제 자체가 이제 농업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간신히 그 생활할 수 있도록 불교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특이하더라고요. 불교하고 사회주의가 합쳐져서. 그런 이제 군사 정권이 자기네들은 불교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인간의 욕망을 억제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제적인 그 뭐 욕망, 욕심 혹은 이제 발전에 대한 그 의지, 이런 걸 억압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산업, 뭐 농업이라든지 농사는 옛날에 그 산모작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쌀을 수출하던 나라인데요. 최근에는 쌀이 모자란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산업 자체가 피폐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폐쇄되고 그 피폐된 경제 속에서는 어떤 경제적 압박,
외국에서 뭐 수입을 억제한다든지 이런 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어떤 경제 압박도 소용없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나라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굉장히 피하면서 외톨이 그 정치를 군부가 해왔기 때문에 어떤 외교적 압박도 쉽게 통하지 않습니다. 아웅산 수치가 이제 그 선거에서 집권한 2016년 이후로 어느 정도 이제 외국과 관계를 맺었지만 적극적으로 해외와 교류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거의 유일하게 한국에 수많은 이제 미얀마인들이 와서 유학하고 그리고 일하고 있는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과 적극적으로 국가 전체가 이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외교적 압박이 힘들고 군사적 개입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미얀마의 폐쇄적인 그런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워낙 또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제재를 할 수도 없고 또 워낙 외톨이였기 때문에 외교적 압박도 좀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미얀마 양곤에 계신 세종학당 청기용 교수님 연결해서 미얀마 현지 상황은 어떤지 잠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월에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이제 뉴스월드에서 교수님께 미얀마 상황 많이 여쭤보고 했었는데 네네.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교수님 안전도 좀 걱정이 되고 해서 자주 연결을 못했습니다. 벌써 네네. 이제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현지 상황은 어떤가요? 오늘 뉴스 보니까 또 어디서 시체가 발견됐다, 뭐 군부가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네. 저는 참고로 지난 21일 잠시 한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네. 네, 신변 위협이나 피신 개념은 아니고 개인 사정으로 잠시 떠왔는데요. 네. 미얀마 현지 상황 잠시 설명드리자면, 미얀마는 역사적으로 방금 설명하신 대로 반군부 저항이 88년도에 한 번, 2007년도에 한 번,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88년과 2007년도 항쟁 경우는 군부의 강력한 유혈 진압으로 더 이상 국민들이 저항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제 포기를 했다고 하면, 이번 경우는 확실히 다른 것이 현재 지금 10개월째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국민들도 군부 독재에 절대 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항이 오랜 기간 이어지다 보니까 현재 정말 미얀마는 경제 상황이 많이 피폐해졌습니다. 미얀마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와 거의 비슷한 한 5천만 정도 되는데요. 현재 도시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은 양곤과 만델레이라고 하는 두 지역. 거기 인구의 한 800만 정도만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방민들은 현재 반군부 저항 시위, 그리고 이제 교전이 확산되고 있으면서 거의 모든 경제가 지금 중단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도시에서도 지금 실업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군부의 보복 행위로 인해서 농촌의 강화, 마을을 방화해서 전소시킨다던가, 양민들을 산채로 화양을 시켜서 학살한다던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면서 지금 대규모 난민들이 발생해서 태국 국경으로 계속 피신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달 초에 12월 5일에 이 고문에 대한 첫 법원 선고가 있었는데 양곤에서 네. 기습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어떤가요? 네네네. 이렇게 아웅산 수치 고문에 대한 형량 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 미얀마 국민들이나 또 시위에 나선 청년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좀 있었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부가 지방을 제외한 양곤과 만달레이 대도시만 지키면 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도시는 매우 삼엄한 경계로 이제 시위가 조금 주춤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젊은이들은 기습 시위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5일, 죄송합니다. 양곤 고급 쇼핑몰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던 젊은이들이 경비들에 의해서 강제 해산당하는 도중에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기득권에 대한 반감이 좀 크게 일어났고요. 불매 운동까지 일어나면서 군부가 도시 경계를 한층 더 격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이제 12월 5일 날 젊은 학생들이 오전 일찍 기습 시위를 감행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밀고가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곳곳에 밀고자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긴급 출동한 군부 진압 차량이 시위대를 그대로 추돌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밀어버린 거죠, 차량으로요. 네. 그래서 여러 명이 차량이 그대로 추돌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안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지만 분명 중상자들은 여러, 발생했고요. 하지만 치료 혜택이 전혀 없이 바로 연행됐기 때문에, 그들의 생사는 지금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들이 SNS에 확산되면서 양곤 지역 국민들이 기존에 밤 8시가 되면 다시 철제 냄비를 두드리는 시위를 했었는데 다시 12월 5일 밤부터 다시 시작됐고요.
그 다음날 6일 수치 국가 고문이 그 4년 징역형을 받으면서 12월 10일 미얀마의 전국적인 침묵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날 거의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고 그 도로가의 차량들도 거의 안 다닐 정도로 그 반군부 독재에 대한 국민 반감 정서를 나타냈었는데요. 비폭력 침묵 시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군부가 위기감을 느꼈는지 그 침묵 시위 가게에 가서 영업 중단 명령을 계속 시위를 참여할 경우 영업 중단 명령을 내린다던가 가게 집기들을 압수해가는 그런 우선 상황도 좀 연출됐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정서가 군부 입장에서는 좀 위기라고 느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초기 시위와는 다르게 이제 시민군들의 무장 활동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군부가 불법 무기 소지 신고를 하라는 확성기를 통한 방송을 계속 양곤에서 하고 있을 정도로 시민들의 반군부 활동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네, 이제 10개월째 국민들의 이렇게 시위 같은 것들이 이어져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게 느껴지고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경제도 안 좋아지고 그렇지만 네네. 전국적인 침묵 시위가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봐서 군부도 이제 굉장히 상황의 중요성을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사실 이제 가장 궁금하기도 하고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고 또 미얀마 사태 종식을 위해서 교수님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으신 말씀 혹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미얀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현재 지금 지방에서는 그 군부의 그 강경 진압이나 유혈 진압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태국 국경을 통한 난민 유입이 계속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미얀마도 현재 계절이 겨울이기 때문에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현지인 피부로 느끼기엔 매우 추운 날씨거든요. 이런 난민들을 위한 보호물자 도움이 좀 절실한 상황인데요.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 정부는 태국 정부와 협의를 해서 그 난민촌 지원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 한국의 그 임시정부 그 연락사무소가 개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구호물품 등을 좀 기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요. 다시 네네. 연결할 때는 지금보다 희망적인 소식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뉴스월드 송년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KBS 뉴스월드 KBS 뉴스월드 송년 특집으로 마련한 2021년의 인물과 사건 두 번째 선정 주제는 바로 영국입니다. 올 한 해 저희도 영국 소식 많이 전해드렸었는데요. 코로나와 여전히 싸우고 있다 보니 위드 코로나 시작과 백신 관련 소식을 주로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남편 필립공 그리고 영국 왕실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현 캐스터님 올해 4월 9일이었죠. 필립공이 이제 100세 생일을 두 달 앞두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네, 어떤가요? 당시 분위기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역사상 군주의 최장수 배우자죠. 여왕이 즉위했을 때부터 치더라도 만 69년 동안 여왕의 곁을 지켰는데요. 왕실이 대중과 호흡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도록 기획하는 역할을 맡았었다. 이런 평가가 많았어요. 여왕의 대관식을 TV로 중계하는 데 아주 적극적인 그런 힘을 발휘하기도 했고 다큐멘터리로 왕실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장례식이 윈저성에서 열렸습니다. 오래전부터 자기가 기획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에 들이운 이제 깃발이 있었는데 여기에 다 상징적인 문양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와 덴마크의 깃발 그러니까 문양이 있는데 결혼하면서 필립공이 포기한 혈통이었고요. 에든버러 문장은 결혼과 함께 주어진 자귀였고요. 그리고 마운트베튼이라는 문장이 들어갔는데 영국 왕실과 결혼하면서 필립공이 선택했던 어머니 쪽의 영어식 성입니다. 굉장히 검소한 장례식을 원했다고 해요. 국장이 아니라 왕실장으로 치러졌고요. 참석자도 직계가족 위주인 3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만 같이 앉을 수 있다. 이런 지침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여왕이 다른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앉아서 장례식에 참석한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 홀로 쓸쓸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외신에서 이제 전해지기도 했고 만 69년간 배우자로 살아왔음의 그 시간이 상상이 사실 안 되기도 하는데요. 최 기자님은 어떤가요? 그 엘리자베스 2세가 69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는 동안 필립공은 어떤 계열을 했을까요? 든든한 그 배우자이자 왕실의 중심 인물 역할을 톡톡히 한 걸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왕실하면 굉장히 이제 오랜 전통과 역사 그런 이제 좀 고답적인 이미지인데요. 여기에 시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자율적이고 현대적인 왕실의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국민에게 다가가고 이를 통해서 시대착오적이지 않은 국민과 함께하고 시대와 함께하는 그런 왕실의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왕실 결혼의 현대화 이걸 이제 어떤 왕실의 현대화의 핵심으로 가져간 인물로 평가됩니다. 3남 1녀의 이제 자녀들이 전부 그 연애 결혼을 했고 연애 결혼을 했다는 것은 어떤 그 왕실끼리 혈통을 잇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거 자체도 어떤 그 역사의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의 이제 발맞춰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변화를 본인은 지금 뭐 올해 100살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런 걸 이제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왕실의 어른이었다는 거죠. 그 문제는 3남 1녀 중에 막내 에드워드를 제외하고 전원이 이제 이혼의 아픔을 겪었다는 건데요. 이 또한 그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서구 영국의 분위기에 맞춰서 결코 이상하지 않은 왕실과 국민은 하나다 이런 걸 보여주는 문화적으로 뭐 독특하고 어떤 뭐 고개를 굉장히 뻣뻣하게 드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세상의 일부다 함께 호흡한다 이런 걸 보여준 그런 이제 필립공의 가정관리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69년 동안 영국 여왕과 함께하면서 왕실의 현대화의 이미지에 이제 힘을 쏟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캐스터님 어떤가요? 필립공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엘리자베스 2세가 좀 건강이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성상에 처음으로 지팡이를 짚은 모습이 이제 10월에 공개되기도 했고 올해 만 95세예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10월에 이제 입원을 했다가 퇴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때부터 건강 이상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아일랜드 방문 일정도 취소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11월에 또 이제 허리를 삐끗해서 그 런던에서 열린 참전용사 추모 행사에도 불참을 했는데 여왕이 굉장히 중시했던 행사였는데도 불참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에도 불참을 하게 됐죠. 12월 초부터 다시 공식 행사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 석상에서 보라색을 띤 손이 포착이 됐어서 그 좀 말초혈관 장애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기도 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영국에서 심하기 때문에 올해 성탄절도 윈저성에서 굉장히 조용하게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최 기자님께서 이제 영국에서 유학하신 일도 있으셔서 영국 정서를 좀 잘 이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생각은 조금 특별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건배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뭐 영어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치어스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보다 영국에서는 to the queen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to the queen 하면서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가 무슨 뭐 황당파의 모임인지 공직자들의 모임인지 아니면 뭐 어떤 그 전통과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지 의아했는데 그만큼 영국 여왕을 지지하고 애정하는군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투더퀸이라는 게 아예 그 수십 년간 그 뭐 몸에 익고 풍습으로 익은 이런 걸로 봤을 때 여왕의 소박한 모습 그리고 어떤 뭐 지금 현재는 이제 자비로운 할머니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뭐 아주 멋진 여왕에서 그 다음에 이제 멋진 어머니 여왕, 할머니 여왕. 지금 뭐 거의 100세를 다 가서는 그런 이제 그 인생의 그 무게를 보여주는 그런 그 나이든 어른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 점에서 국민들이 서로 이제 단합하고 의지할 때 상징으로서 그 여왕에 많이 의존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영국 국민들을 이렇게 단합하고 상징하게 하는 이 영국 여왕. 자, 이제 지난 3월에 왕실을 떠난 해리 왕자 부부가 미국 이제 토크쇼에서 폭로 인터뷰를 했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영국에선 입헌 군주제 폐지, 왕실 폐지 이런 여론이 좀 높아진다고 하는데 입헌 군주제에 대한 영국 국민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여왕이 사망을 하면 군주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유고브가 5월에 영국인 4,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8세에서 24세 응답자는 41%가 이제 군주가 아니라 선거로 뽑힌 국가 원수를 가져야 할 때라고 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군주가 있어야 된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1%였고요. 이게 2년 전보다 그 군주가 없어야 된다라는 답이 훨씬 더 올라간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체 영국 국민들의 여론은 아직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고요. 연령대가 높을수록 왕실 유지를 원하는 비율은 더 훨씬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찰스 왕세자를 건너뛰고 윌리엄 왕세 손으로 바로 왕위가 이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죠. 그래서 응답자의 80%는 윌리엄 왕세 손을 지지한다라고 답을 했지만 찰스 왕세자의 지지율은 58%에 머무르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왕자를 지키고 있는 한 입헌 군주제가 폐지될 가능성은 없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 왕실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분석해 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기도 하고 또 차 기자님 영국은 뭐 유럽연합에서 탈퇴도 하고 최근 뭐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보리스 존슨 총리의 리더십에도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하는 영국에 맞서서 왕실도 좀 혁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왕실 자체는 오랫동안 혁신을 해왔고요. 영국 왕실은 전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20세기 들어서 혁신을 많이 해온 그런 왕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치도 하지 않고 굉장히 이제 검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영국 왕실이 평소에 하고 나온 다이아몬드, 브로치, 목걸이 이런 거 전부 다 이렇게 물려지더라고요. 예, 개인기 아닙니다. 네. 예, 며느리라든지 혹은 손주 며느리에게 물려줘서 자랑을 하는데요. 어차피 영국의 재산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랫동안 이제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을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또 변화에도 잘 적응할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합니다. 네. 전통을 유지하면서 혁신을 할 수 있다. 새로운 변화에도 영국 왕실은 달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주셨습니다. KBS 뉴스월드에서 준비한 송년특집 2021년 인물과 사건 함께하고 계신데요. 노래 한 곡 준비했어요. 이번 송년특집의 다음 주제를 예고하는 곡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넌 컬러 필름을 잊었어 입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퇴임식을 위해 고른 곡입니다. 니나 하겐의 목소리로 함께 들으시죠. Am Strand von Hiddensee. Micha, mein Micha, und alles tat so weh, dass die Kaninchen scheu schauten aus dem Bau. So laut entlud sich mein Leid ins Himmelblau. So böse stampfte mein nackter Fuß den Sand und schlug ich von meiner Schulter deine Hand. Micha, mein Micha, und alles tat so weh. Tu das noch einmal, Micha, und ich geh. Du hast den Farbfilm vergessen, mein Michael. Nun glaubt uns kein Mensch, wie schön's hier war. Du hast den Farbfilm vergessen, bei meiner Seele. Alles blau und weiß und grün und später nicht mehr wahr. 16년 동안 총리를 지낸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퇴임식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월 2일에 진행이 됐습니다. 독일에서는 총리 퇴임식에서 군악대가 연주할 음악을 퇴임하는 총리가 직접 고르는 전통이 있는데요. 메르켈 총리가 직접 이 곡을 골랐다고 합니다. 넌 컬러 필름을 잊었어. 제목도 곡의 느낌도 색다른 느낌인데 전주현 캐스터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왜 이 곡을 골랐을까요? 세 곡을 골랐는데 이 곡이 가장 큰 화제가 됐어요. 동독의 유명한 휴양지 히덴지에서 휴가를 보내고 돌아온 뒤에 남자친구가 흑백 필름으로만 사진을 찍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굉장히 화를 내는 가사로 이루어져 그래요? 있습니다. 네. 1970년대 동독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펑크락인데요. 그러니까 컬러 필름을 구하기
구하기 힘드니까 회색빛으로 이제 그려진 점이 있었던 동독을 비판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방 세계는 경제적 성공을 했는데 동독은 그렇지 못하니까 시대상을 좀 비판한 곡이 아니냐 했는데 메르켈 전 총리가 20살일 때 1위를 했었다고 합니다. 동독에서요. 근데 굉장히 파격적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왜냐하면 16년 재임 기간 동안 자기가 동독 출신이라는 걸 특별히 이렇게 나타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서독의 경제적 격차와 갈등이 지금 시점에도 여전한 것을 이 곡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고 남자친구에 대한 분노가 있으니까 남성 중심의 독일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비판적인 메시지를 메르켈 총리가 내놓은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성 청소년부 장관 시절인 92년에 이 노래를 부른 니나 하겐하고 약물 중독에 대한 토론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하겐이 토론을 하다가 메르켈 총리를 굉장히 비난했던 적이 있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하겐을 용서한 의미가 담겼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네. 결국 메르켈 총리는 이 곡을 왜 골랐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네. 그땐 모를 묘한 미소 아닌 미소만 지으시고 가만히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사실 최 기자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독일의 첫 여성 총리였고 16년 동안 참 오랜 시간 잘 자리를 지켰는데 재임 임기 말 지지율이 60%였다고도 하고 80%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앙겔라 메르켈 리더십의 본질 어디 있을까요? 정말 존경받는 그 정치인이고요. 그리고 특히 독일을 그 유럽에서 존경받는 나라로 우뚝 세운 그런 인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소박한 모습, 한 번도 이제 스캔들이 없었던 도덕적인 모습, 그리고 이제 품격의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끝까지 듣고 그러면서도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인데요. 이를 해낸 인물이기 때문에 그 전체 그 리더십을 두고 어머니 리더십, 무트 리더십이라 그러는데 정말 인간적인 매력과 함께 24개 언어를 쓰는 27개 EU 회원국을 지금까지 설득하고 끌고 온 그 인간적인 매력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능력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나라 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그 솔직히 고백하고요. 재정 적자라든지 이번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에게 맡겼으면서도 본인이 이제 문제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그런 투명한 정치. 거기다가 이제 독일의 과거사에 대해서 옛날 69년, 74년 이제 69년부터 74년까지 독일을 이끈 빌리 브란트 총리처럼 주변국에 끊임없이 과거사를 반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일이라는 국가의 현재 정체성을 만든 그런 인물로 통합니다. 과거를 우리 뭐 독일은 원래 그런 나라다 하고 나왔으면은 지금 화해도 이루어질 수 없고 독일의 이제 경제적 발전에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독일이란 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이제 정면으로 돌파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보상할 건 보상하고 그렇게 나가는 모습 자체가 그 어떤 그 메르켈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인간적인 모습과 함께 정치적인 원칙과 또 도덕적인 소박한 모습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EU를 잘 이끌었고 또 독일도 잘 이끌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재임 기간 16년은 통일 이후 독일이 유럽 강국으로 부상하는 기간이었고요. 그 중심에 메르켈 총리가 있어서 아마 더 큰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지혜롭게 좀 해결했던 사안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 임기 중에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채무 위기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유로존 국가들의 강력한 구조개혁, 긴축 정책을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는 메르켈 총리를 굉장히 비판했죠. 그런데 결국은 유럽이 유로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됐고요. 그리고 메르켈 총리의 첫 번째 업적으로 EU의 단합, 유로화의 해체를 막은 것이다. 이걸 꼽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난민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2015년에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유럽으로 왔을 때 독일이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100만 명에 달하는 난민 수용을 결정하는 얼마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정이었을까요? 결국은 자기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죠. 이 문제로. 하지만 그때 난민을 굉장히 대거 수용한
동안 그게 굉장한 정책이었고요. 예. 임기 말에 최대 과제로 꼽은 게 코로나19 극복이었어요. 퇴임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문제가 참 힘들었다. 그래서 초기 대응에 적극 나서고 그리고 대규모 예산 편성에 반대하는 국가 정상들을 일일이 설득해서 EU가 7,500억 유로 규모의 코로나19 경제 회복 기금 합의를 하는데 이걸 이끌어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동안 자유세계를 대표하는 지도자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유럽과 미국, 유럽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왜냐하면 미국과 초기에는 가까웠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요. 중국과 러시아와도 비판할 건 하고 필요할 때는 또 협력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자유세계를 대표하는 지도자 네. 이 말을 뛰어넘는 네. 칭찬이 있을까 싶은데 새 기자님 독일에서는 이제 메르켈의 뒤를 이어서 올라프 숄츠 총리가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내각이 조금 특이해요. 구성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당 색깔에 맞춰가지고 이번은 이제 신호등 연정이라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붉은색은 올라프 숄츠가 이제 그 지도하는 그 사회민주당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녹색은 이제 친환경적인 녹색당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당은 친기업적인 그런 정당 이 세 정당이 합쳐서 가지고 지금 이제 내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자리는 대부분 다른 정당에다가 주는 그러면서 이제 그 연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독특한 올라프 숄츠의 지금 이제 정치술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라프 숄츠는 그 메르켈이 지난 4기를 집권했는데요. 그중에 2기를 제외하고 1기, 3기, 4기를 바로 이제 그 좌우 연합으로 해서 대연정으로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숄츠는 독특하게도 그 내각에서 두 번째 인물인 재무장관을 오랫동안 맡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메르켈의 정치적인 후계자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메르켈과 가깝고 함께 호흡을 맞춰왔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독일이라는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21세기 그 독일이 독일 국민과 유럽의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국제 정치에서 어떻게 나서야 하는 건지는 메르켈의 뒤를 확실히 잇는 인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회민주당 특유의 지난 16년간 제1당과 총리를 못했으니까 이제 드디어 정권을 되찾았는데 그런 모습은 또 새롭게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독특합니다. 메르켈은 자신이 물러나고 총리 자리를 상대 정당인 본인은 이제 우파인데 좌파 정당에게 총리 자리를 물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 철학이 고스란히 개성되는 그런 이제 아주 그 행복한 정치인 혹은 이제 아주 광폭의 정치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메르켈 정치의 정치적인 후계자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 숄츠 총리 앞으로 이제 새롭게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독일 김재 통신원 연결해서 독일인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 대한 전 총리에 대한 생각 들어보죠. 김재 통신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베를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메르켈 전 총리 퇴임 이후에도 워낙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퇴임 이후 메르켈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예, 메르켈 전 총리는 임기 동안에도 종종 보디가드들과 함께 슈퍼마켓에서 서민들 사이에서 함께 장을 보는 가정주부로서의 면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퇴임을 며칠 앞두고서는 신발 가게에 들러서 몇 켤레의 운동화를 구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향후 계획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베를린 근교에 메르켈 전 총리의 개인 별장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자주 휴가를 보내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남편과 함께 조용히 산책과 등산을 하면서 휴식을 취할 메르켈 모습 역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메르켈 전 총리는 자녀 없이 일에만 전념을 했고 또 화학 교수인 남편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외도를 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앞으로 갑자기 남편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해서 이런 생활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심지어는 이 부부 간의 불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지런한 메르켈 전 총리의 성격을 보아서 어느 정도의 휴식 기간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찾아서 일을 할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메르켈 총리 재임 중에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서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어떤가요? 독일인들이 메르켈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점, 인기 비결 어떻게 보세요? 예,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국가로서 당시 국민들이 히틀러에게 맹종을 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인기가 높은 정치인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마치 인기 스타처럼 감정적인 수종을 받는 경우가 없고요. 오히려 시민들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잘했는지 혹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편입니다. 국민들은 독일 역사상 최장기 총리직을 맡은 메르켈 총리의 저력 있고 또 치우치지 않는 올곧은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이 30년 이상의 정치 생활을 하면서도 사생활과 관련된 언론의 가십거리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철저한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메르켈이 서 있는 포즈를 취할 때 이 두 손의 손가락들을 모두 맞대어서 이 하트와 비슷한 모양을 내는 것이 메르켈 총리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네. 이 포즈를 왜 취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손을 그냥 두기에는 좀 허전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동작이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손이나 이 여러 신체 동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정을 읽히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일종의 컨트롤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세세한 모든 부분에서 개인의 감정적인 제어를 한 것이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신뢰를 주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죄송합니다. 날씨가 건조하죠. 메르켈 총리는 이 지독민주당이라는 아주 보수적인 정당의 당수로 활동을 했지만 유연하고 젊은 사고로서 이 젊은 세대들에게 크게 어필을 한 것도 장점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강점이 동시에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감정적으로 국민들에게 어필했던 부분이 좀 적었던 그런 면은 하나의 단점으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메르켈의 공식 퇴임식을 본 시민들은 독일 현대 정치에 획을 그었던 메르켈 총리의 노고를 아주 높이 평가하지만 이제는 때가 된 작별이라고 보는 의견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치인들과 다른 점이자 또 기억에 남는 정치인으로서 이 퇴임에 맞추어서 이 특별 메르켈 마스코트들도 제작이 되어서 꽤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어쩌면 앞으로 이 독일을 찾는 관광객들이 구입할 새로운 기념품 목록에 들어갈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메르켈 총리의 뭐 각각의 장점들이 다 느껴지지만 객관적으로 그 정치 지도자를 평가하는 그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독일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도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통신원님 오늘 소식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를린이었습니다. 네, 최 기자님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돼가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메르켈 총리 하면 EU의 그 성공적인 이끌, 그 리더십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요. 메르켈이 없는 유럽연합 누가 지도자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EU에서의 독일의 영향력에 조금 변화가 있을까요? 그걸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메르켈의 이제 엄청난 그 지도력, 메르켈이 지금까지 이제 독일은 물론이고 유럽의 지도자로 이제 평가받고 실질적인 이제 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그런 염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보면은 독일하고 프랑스가 서로 손잡고 그 쌍끌이로 유럽을 계속 이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프랑스의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취임하자마자 취임 당일날 비행기를 타고 베를린으로 날아가서 메르켈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 정도고요. 지금 이제 숄츠 독일 총리도 취임하고 2, 3일 지나서 첫 해외 방문으로 파리로 가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유럽은 독일과 프랑스라는 이제 그 2대 축으로 계속 갈 것이다. 이런 걸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독일과 프랑스는 사실 정체성이라든지 외교력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동급으로 사람들이 보는데 지금 실제 경제력으로 보면은 GDP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지금 10대 7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로는 독일과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야지 자국의 경제를 유지하는 건 물론이고 유럽 자체가 이제 서로 단합하면서 하나의 큰 그 경제 공동체로 가는 구심력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협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메르켈 이후 독일과 프랑스가 함께 EU를 이끌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송년 특집으로 꾸며본 오늘 방송 두 분 어떠셨는지 짧게 좀 소감 좀 여쭐게요. 정 캐스터님 어떠셨나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좀 깊이 이야기. 있게 말씀을 네. 나눠드리니까 저도 네. 좀 설명을 잘 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우리 물러난 지도자 중에 트럼프 대통령도 있었어요. 사실 그런 이게 진 영향력도 엄청나고 아프간의 탈레반에 의해서 쫓겨난 가니 대통령도 있었고 정말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딱 3개만 지금 골랐잖아요. 그래서 다른 국제 외신들 이제 내년에도 활발하게 펼쳐질 테니까 많은 관심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 기자님. 예, 그 전주현 캐스터 말씀하셨지만 트럼프는 지금 일시적으로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피즘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요. 네. 앞으로 이제 국제관계 계속적으로 굉장히 이제 격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KBS 뉴스월드 2021년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새해 1월 1일 그리고 1월 2일 신년 특집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